2025년 5월 7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속보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중국과 관세 관련 무역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비트코인 가격은 30분 만에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1% 가까운 하락을 했었던 나스닥은 바로 선물시장에서 하락폭을 메우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무역회담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 외교부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5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스위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위스에 방문해서 양국이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들한테 어떤 정치적 부담이 없는 그런 그림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상무부 대변인 발로 메시지를 냈는데, 중국은 전 세계와 중국의 관심에 따라서 미국과 협력을 할 거고, 회담은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 속보 이후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월 10일과 11일에 중국과 만나기로 했고, 우리는 철강 반도체, 의약품 제조업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로 세계 무역망이 지금 이제 차질을 빚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난다는 것은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만남이 외환시장의 환율을 또 한번 자극하지 않을지 등등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또 전해진 소식 중에 인도가 파키스탄에 군사공격을 개시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인도는 파키스탄 내 9곳의 테러 인프라라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 어쨌든 테러 인프라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 공격으로 모스크 2곳을 포함해서 5곳이 공격을 받았고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그러니까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인데 이슬람 사원을 정밀 타격을 했다는 거죠. 포격 내지는 미사일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게 5시에 첫 속보가 전해졌는데, 이후 이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보면 인도 항공기가 한 5대가 격추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항공기도 동원을 한 그런 공습이었고, 그 과정에서 인도 항공기 5대가 격추가 됐고, 또 인도 군인 몇 명이 포로로 잡힌 듯 합니다. 공습 이후에 인도 국방부는 파키스탄 군사시설은 우리 이제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도는 이 목표물 선택과 실행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자제했다, 이런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좀 팔로잉을 안 하셨던 분들은 왜 갑자기 두 나라가 싸우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텐데요. 지난달에 그 인도령 카슈미르라는 동네가 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투닥거리면서 싸웠던 그런 동네인데, 카슈미르에서 이 무장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26명의 인도인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이 이 무장 세력 공격에 뒷배다,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 파키스탄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 인도가 수력 발전소 등을 동원해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물길을 지금 끊어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양국의 군사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오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공습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이제 마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오랜 앙숙 관계이기도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또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비해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약간 빈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확전 가능성이 높고, 확전을 하다 보면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동, 유럽, 동아시아를 잇는 주요 해상항공 물류 루트에 지금 위치를 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의 어떤 영향력은 없겠지만, 어쨌든 두 나라가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일단 하늘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항로 우회를 해야 될 것이고, 바다도 인도 가까이는 접근하기 좀 어려우니까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것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또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나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유가 변동성이 아무래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도 두 나라가 이제 이런 마찰을 빚었을 때 어떤 신흥국 전반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관세 협상 탄결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 며칠 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약간 의외지만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미국과 영국이 이 관세 합의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미국이 철강 자동차에 설정했던 25% 관세를 영국 수출품에 한해서 어느 정도 이제 쿼터 수출액 제한을 두는 것이죠. 수출액 제한을 두고 그에 한해서 25% 관세를 면제해주는 안으로 지금 합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쿼터 방식이 좀 부족하다, 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25% 관세율을 좀 인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안에서도 관세가 10%를 넘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벤틀리라든지 제규어라든지 랜드로버, 에스틴 마틴 같은 럭셔리 이 카 브랜드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25% 관세율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논점은 제약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 최종 타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약 부분은 사실 산업 관세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영국의 얘기를 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어쨌든 영국이 지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제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 하원 그 청문회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타결이 될 거다라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타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될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새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겠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데요. 이 양반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시장에 좀 전달하고픈 내용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입을 빌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생겼는데 최근에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바로 이제 요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이 지금 관세가 촉발시킨 두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에 맞닥뜨려 있다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축약을 해보면 연준은 지금 경기 침체 극복과 스태그플레이션 관리라는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물가가 자극될 수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거겠죠. 지금 4월 PCE가 좋게 나왔는데 연준이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일 텐데 기사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사는 좀 부정적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이 소비 둔화와 실업률 증가, 그러니까 고용이 부서지는 그 징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대략적인 톤이고요. 기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사실 연준의 다른 동료들은 인플레 위험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있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료들은 인플레 위험을 지금 더 무겁게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5월 FOMC에서는 당연히 동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 기대했었던 어떤 양적 긴축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 기사에서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전직 연준 인사 3명의 인터뷰가 따로 이렇게 추가로 멘트로 인용이 됐는데 한 명은 이제 파월 의장 옆에서 이제 부의장 3년 동안 하고서 지금 이제
채권 대기업 핌코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리차드 클라리다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의 얘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가시적인 데이터, 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라엘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도 연준이 데이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빅스텝에 나선다 하더라도 좀 를 보고 확신을 가진 후에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이분도 했고요. 특히 노동시장이 눈에 띄게 악화된다면 그것이 이제 그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것은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이 댈러스 연준 총재를 지냈던 양반인데요. 이 양반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인하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위약적으로 매파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감기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계속 연준 너무 늦는다. 금리나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카플란 전 총재가 뭐라 했냐면 연준이 때때로 늦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늦어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지금 금리 인하할 때 아니다 입장이고 또 기자가 쭉 만나봤는데 대체로 소비자 지출 둔화와 실업률 증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저는 기사를 보면서 약간 흥미로웠던 부분은 연준의 입이라고 하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거의 이 매파적 FOMC를 확신하는 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설득력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연준 인사들이 연준은 2022년에 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데이터를 충분히 보지 않고 대응을 했다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실패가 지금 트라우마로 쌓여 있다. 그리고 현재 연준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때 연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데이터를 충분히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기자의 전망인데 저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시장 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6월까지는 동결이고요. 7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하는데 연내 3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는 그거보다 약간 더 매파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어떤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